박진영 정치평론가 모셔서 현안들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 특히 집중됐던 이 수해 때문에, 폭우 때문에 수해가 발생해서 너무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폭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기존에 우리가 기후에 대한 대응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대응 방안,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 사회적 인프라로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정부와 그다음에 공공의 대응 시스템으로도 새롭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20세기 후반부터 있었던 이 포스트 모던한 사회, 기후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또 뭐 평화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장 일변도의 사회에서 잠시 잊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치론적으로도 다시 한번 그런 생각들을 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빠른 복구가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뭐 정치 현안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 보죠. 주말 동안 온라인으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토요일에는 충청권, 어제는 영남권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충청권, 영남권 모두 정청래 후보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네. 두 지역은.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날지는 몰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좀 본질적인 좀 쓴소리를 하자면요. 네.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이 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국민적 관심사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수해라든가 이 폭우에 의해 가지고 주요 이슈들이 한 열흘 전부터 그쪽 그 여론이 가장 컸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좀 조기에 판단해서 조금 연기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남네요. 네. 그런 뭐 대내외적인 변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냥 뭐 저기 우리가 변수라고 하기에는 네. 여당 대표는 국가 지도자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지도자를 뽑는 전당대회면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국민들 속에서 들썩들썩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성찰이. 이건 그냥 뭐 누가 많이 이겼느니, 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과연 이 여당의 전당대회가 전당대회다웠는가라는 저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임시 지도부입니다만은 임시 지도부도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네. 라는 좀 쓴소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박진영 평론가가 또 강하게 쓴소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투표를 보면은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율이 51%, 영남권 65%. 이거는 또 높은 수치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높은 수치죠. 예. 근데 그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네. 이른바 로얄티가 높고 정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참여율을 보여줬고요. 네. 또 원래 참 이게 재밌는 게 호남보다 영남의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아요. 그게 오랫동안 자리 잡은 하나의 좀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 수는 적지만 네네. 똘똘 뜨겁게 뭉쳐있기 때문에. 그게 약세 지역에서 민주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로얄티라든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강하죠. 네. 네, 맞아요. 그런 거는 저도 이번에 대선 기간 동안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 아직 뭐 초반입니다. 초반이고, 뭐 일단은 경선도 이제 연기가 됐고, 일주일 뒤에 다 발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 순회 경선만 봐서는 뭐 전체 승부를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박진영 평론가께서는 누가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 어렵습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면 그냥 굳어지는 거죠. 굳어질 거다. 정청래 후보 쪽으로 굳어지는 것이고요. 당내 선거의 3대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에서는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을 내는 사람이 보수 정당에서는 그래서 극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초반 결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에 누가 앞서 나가는 것에 따라서 밴드웨건으로 여론이 따라갑니다. 당원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초반 결정 구조. 세 번째가 이제 언론의 익스펙테이션 게임. 기대치, 예측치에 호응해주는 사람이 유리하다. 즉 정청래 후보에게는 정청래 다움을 요구하고 박찬대 후보에게는 박찬대 다움을 요구한다. 여기에 호응해주는 사람이 유리하다. 보통 이제 3대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청래 후보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고 있어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굳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박찬대 후보는 초반 전략을 잘못 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반 전략을 잘못 짰다. 네. 그럼 우선은 정청래 후보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 보면 정청래 후보의 어떤 전략이 유효했고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정청래 후보는 이제까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당내에서 좀 강성 지지층 또는 뭐 좋은 평가로 드리자면 개혁적인 입장을 늘 견지해 왔기 때문에 네. 로얄티가 강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네. 나에게 강한 어떤 이 모티브를 주지 않으면 왜 투표를 하겠느냐. 즉 강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정치의 그 행위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초반부터 강한 어떤 본인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나는 야당과 싸우겠다. 사실 야당과 싸운다는 게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당 대표로서는 좀 네네네.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야당과 싸우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비쳤고요. 강선우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여가부 문제에 장관 있어서도 남들이 입장을 내지 않을 때는 강선우를 지지한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특정의 강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슈를 주도했죠. 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 그렇다면 박찬대 후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대의원 쪽에서는 또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른바 이제 조직표가 가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선거 전에는 계속 들려왔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졌을 때인데요. 프레임을 만드는데 초반에 좀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초반 전략 실패. 네네네. 예. 자 일단 당내의 성향의 문제에서는 불리합니다 원래. 정청래 후보가 더 유명하고요 인지도도 높고요. 오래 해왔고. 좀 강한 또 이 로얄티를 가진 집단들에게 네. 어필을 해왔고요. 그렇다면 초반에 박찬대 다음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럼 박찬대 다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더 긴밀도와 네. 친밀도가 있고 더 잘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선우 의원 문제에서도 명분상 이해합니다. 명분과 그다음에 정치를 보는 대의의 관점에서 박찬대 의원의 행동을 100번 이해합니다마는 네.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입장을 냈어야 됩니다. 그걸 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정청래 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의 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찬성을 해서 이 그 정청래 의원 쪽으로 쏠리는 것을 허물어뜨려 버리든지 네. 아니면 반대 입장을 내서 반대의 표를 가져가든지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거 사실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인데 한편으로 명분상으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나 당내 선거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수해 피해 때문에 경선이 연기가 돼서 8월 2일 하루 이제 원샷 투표 뭐 경선 이게 뭐 되는 분위기인데 박찬대 후보가 어떤 점을 좀 전략적으로 보완을 하면 향후 이제 호남권도 남아 있고 수도권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입장이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리고 실패했던 것을 박찬대다움 이렇게 제가 바꿔야 말씀드렸던 아까 익스펙테이션 게임입니다. 박찬대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찬대 후보에게 기대하는 지점들을 본인이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충족시켜 주셔야 된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의 분명함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우위의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대표랑 네네. 또 무엇인가. 저는 지금의 전당대회가 네. 국가 지도자를 뽑는 전당대회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좀 굵직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여주신다면은 네. 마지막 기회라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찬대 후보가 SBS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내란 척결에 목숨을 걸 거다. 대표가 되면 김건희 신병 확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늦었습니다. 아, 늦었습니까? 네, 이미 정청래 후보가 그런 방향으로 선점을 했고 먼저 치고 나가서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정청래 후보를 따라가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나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또 여당 대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예를 들자면 박찬대 후보는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쓴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쓴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네. 좋게 해서 포지티브하게 있죠. 상생적으로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박찬대 다움이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은 당내 문제에서도 또는 국내 정치의 문제에서도 햇볕 정책이 가능한 사람이 박찬대입니다. 그게 박찬대 다움인데 그걸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요. 박지민 평론가가 늦었다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방법론은 늦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은 늦었지만 박찬대 다음을 찾는다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알겠습니다. 이 당내 선거 문제는 이 정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인사 관련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를 하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선택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글쎄요. 일단 그 과정에서 송원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만나서 의견 수렴을 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 역대 없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저는 이 책임의 분산을 세 파트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당에 있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이진숙 후보자를 비롯한 임명된 분들의 문제는 본인이 그런 흠결이 있다. 본인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받을 만하다라면 애초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장관직 제의를 받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 장관직 제의를 받았느냐라는 네.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당의 문제인데요. 당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은 정당으로서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 그런 점이 아쉽고 특히 강선우 의원 문제에 있어서는 네. 보좌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민주당 구성원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주당 구성원을 불러서 다독이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상쇄할 만한 어떤 보완책을 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무마를 했어야 되는데 왜 무마하지 못했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의 소재가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쏠려버린 거예요. 지금 야당의 비판이라든가 언론의 화살이 전부 다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을 대신해서 화살을 맞아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위하는 정치고 왜 대통령을 우리가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네. 국민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대통령이 강한 비판의 화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후보자들과 당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네. 뭐 이진숙 후보자도 지금 지명 철회가 됐는데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가 좀 되면서 자, 그 부분 네. 진짜 짚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자진 사퇴의 과정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는가? 그것도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문제고 두 번째는 거부한. 뭐 당의 문제, 추천했던 사람들의 문제도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부담이 되는 지명 철회가 됐다라는 것 짚어주신 거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강선우 후보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영향을 미친 게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했지만, 또 여당 지도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강선우 후보자는 사실상 임명 수순으로 가는 뭐 이런 모양새가 되기도 했고요. 뭐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하면은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으로 가지는 동료의식이 작동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동료의식. 네, 동료의식이 작동했다. 음흠.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만약에 이 장관에서 낙마했을 경우 네. 현실적으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배려심들 뭐 이런 것이 작동했다고 보고요. 네. 한편으로 보면은 자진 사퇴가 아닌 대통령에게 이제 최종 권한을 맡겨버렸잖아요. 이거는 강선우 의원 본인이 저는 소명과 더불어 가지고 어떤 읍소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 불패가 다시 한 번 또 네네. 입증이 됐다 이런 지적하신 분도 있더군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이야기하면은 또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헌법이 가지는 이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인데 내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국무회의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입각을 하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순수 대통령제 지지자로서 국회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그런 미국식 제도로 가는 게 차라리 좋지 않겠나. 그래야지만이 네. 당정 관계도 좀 더 건조해진다는 것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네. 지금 사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대통령도 당 눈치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도 보시겠네. 사실은 국정 동력이라는 게 뭐 초반에 중요하고, 또 지금 당 의원들도 많이 입각을 해 있는 상황에서 당과의 관계, 또 여당 지도부의 의견, 이거 좀 가장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또 위치이기도 했다. 그렇네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이런 우리나라 정치 체계 이런 것도 논의해보고 고민해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국 사회 정치 엘리트 이른바 또는 이제 행정부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통치 엘리트라는 표현도 써야 됩니다만은 통치 엘리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네. 성찰해 봐야 돼요. 이준숙 장관 후보자 우리 나왔을 때 민주당도 대학 총장 출신에 외국 유학 갔다 와야 되고 경력 관리 잘 되고 재산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꼭 임명하는구나 이런 느낌 주잖아요. 양당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 단기일에 그 사람을 왜 지명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민주당이 과거에 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뭐 또 셀러리맨 정당이라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정치 엘리트를 양성했는가라는 문제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 엘리트 양성 안 하잖아요. 늘 발굴하잖아요. 밖에서 데리고 오고 낙하산하고 뭐 영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 방식의 정치가 우리 정치를 발전시켰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근본적인 성찰과 또 앞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이 문제도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도 보셨겠지만은 3월에 낸 책에서 내란 관련해서 계엄 선포를 내란 후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논리예요. 윤석열이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고, 이런 책을 썼는데 논란이 되니까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사죄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아마 이 사람을 임명을 한 것 같은데요. 다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것은 반헌법적 사고입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쿠데타라는 게 네. 헌법 체제를 뒤엎고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사고예요. 그걸 옹호하는 것은 반체제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도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을 넘은 사람이다. 네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아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론을 좀 청취하면서 어떤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인사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인사를 어떤 형태로 할지는 뭐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당장 어떻게 조치를 못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당장은. 네네. 그게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누구는 또 빠르게 조치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4% 포인트 하락한 부분이 있네요. 국정 지지율 62.2%. 지난주보단 2.4% 포인트 하락을 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 대비 5.4%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3.1% 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분석을 또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질문지를 안 보고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리얼미터에서 네. 제대로 여론조사를 할 거면은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인사 문제라든가 수혜 문제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 안 하고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리얼미터가 늘 비판을 받죠. 네. 네. 우리 저기 이택수 사장님 제 이야기 듣고 여론조사 하실 때는 그 뭐랄까 근거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로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냉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 60%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네네네. 이게 뭐 여론조사라는 게 팍 튀어 올랐으면 조금 뭐 주춤했다가 또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쭉 봤을 때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했는지 왜 잘했는지 없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없다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리얼미터의 특징이거든요. 네. 리얼미터가 경향성은 잘 맞추는데 네. 이게 잘못하면은 정치의 흐름을 호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수치만 보고 원인 규명과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대체에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의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은 가치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데 이렇게 데이터만으로 상황 분석만 한다면은 정치하고는 좀 다른 영역의 저는 접근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택수 대표님 들으셨죠? 예. 좀 참고해서 이유나 이런 것도 또 갤럽 보면은 사실 이게 다 그런 질문을 하셔야죠, 같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리얼미터는 왜 안 그러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아니 뭐 저기 상황 분석만 하겠다라면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정치는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향해서 나아간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목표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포함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 얘기를 저희가 했으니까 어제 발표된 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인사혁신처장의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 그다음에 김의겸 전 의원이 새만금 개발청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발탁이 있었고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교수가 또 발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다른 차관들에 대해서는 안 다루면서 왜 이 내부만 다루죠? 언론에서 이 내부만 다루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장관 두 사람에 대해서 결론이 나고 같이 나오니까 트집 잡기 위한 이슈거리로 저는 레거시 언론에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문제 있습니까?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혀 문제도 없을 뿐더러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유홍준 교수님 같은 경우 고맙죠. 이런 분이 저기 연세도 있으시고 고생하는 자리를 맡아주셨다는 것이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시고 그 특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 운영은 신인 발굴하는 자리가 아니다. 검증된 사람, 잘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거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유홍준 선생님 같은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증된 분이 해주신다는 게 고마운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용준 교수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또 공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대영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6억 대출 이거 규제 아시죠? 6억 잘 대출 모릅니다. 규제. 네. 거기 그 아이디어를 냈고 실무를 했던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그 지금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는데 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 저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신상필벌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잘한 사람은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이렇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구조화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인사의 특징이 좀 저는 눈에 보이는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김미겸 전 의원의 이제 과거 의정활동 했을 때 모습이라든가 뭐 최동석 소장이 김우겸 의원이 새만금 청장하는 것과 네, 그러니까요. 그 저기 그 얘기 좀 뭐야 하고 그 청담동 그거 네. 무슨 관련 있어요? 아무 관련 없어요. 근데 그걸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일부 언론에서 언론이 또 거기에 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 언론 개혁이 또 필요하다는 업무 관련성이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가십성 거리 갖고 와서 비판하는 것은 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그 관성대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해 드리고요. 자, 이 민주당 얘기 그다음에 인사 문제 쭉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국민의힘 상황도 저희가 우리 평론가님 오셨으니까 듣고 싶습니다.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뭐 오늘 또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는 이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좀 밖에서 평론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윤 어게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국민의힘은 해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체의 사유가 우리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죠. 이른바 내란 공범이다. 두 번째는 명태균 게이트 등에서 선거법 위반 사유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치적 명분으로 봤을 때 같은 당에 내란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내란이라는 것이 헌법 체제 부정입니다. 헌법 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체제 내에 제도권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당은 해체하고 재구성돼야 된다. 합리적 보수와 이 헌법 체제를 인정하는 보수로서 재편돼야 되고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또는 뭐 심각하다면 법률적 그 단죄를 받는 상황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어게인, 그러니까 전한길 씨도 이제 입당해가지고 뭐 내가 대표가 될 거다. 물론 뭐 규정상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당을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당을 내 걸로 만들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아까 윤어게인. 말씀드린 것처럼 전한길 씨는 체제 부정 세력이에요. 내란 쿠데타를 옹호한다는 것은 내란 쿠데타는 체제를 깨뜨리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체제 부정 세력은 제도권 정당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김문수는 어떠냐? 김문수도 그 중간에서 어정쩡한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어떤 단죄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법률적 책임을 져라 이런 네. 이야기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렇네. 본인도 그런 비슷한 유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공당의 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국민의힘은 혁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게요. 일부 정치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이 당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른 게요. 박근혜 탄핵 때는 당원들이 박근혜를 버렸어요. 당원들이 박근혜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그래 지금 네. 당원들도 윤석열을 지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혁신하고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러면 이번 룰을 보니까 당원 80에 국민 여론 20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김문수 되는 구조죠. 김문수 되는 네, 구조다. 되는 구조죠. 네. 김문수 되는 구조다. 윤 어게인 정당이 네, 되는 네, 것이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물론 당원 구조도 그렇지만은 특정 종교가 또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우려도 있고 왜냐하면은 통일교 관여 우려 의혹이 계속해서 지난 대선 때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네. 수는 없는데요.
일단 전환길 씨 자체가 종교와 가깝잖아요. 세이브 코리아. 특정 예. 교회와 가깝고 당원을 모집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건진법사도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당원을 모집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론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종교에 기인한 당원 세력이 국민의힘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면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계속 작동하겠죠. 즉 개혁과 그다음에 당이 합리적 보수로 가는 데는 걸림돌이 있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 그렇네요. 국민의힘이 아니고 종교의 힘으로 바꿔야 될. 그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네. 여러 종교 또 뭐 무속 이런까지 다 겹쳐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신기하다. 종교가 예. 서구 선진국 정치에도 정당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이 메르켈 총리라든가 이 보수당 이름이 기민연이에요. 기독사회민주연합입니다. 근데 서구하고 우리는 좀 예. 달라요. 음. 서구는 이제 국가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 영향력 하에 있고, 네. 그 국가 시스템이 기독교적 시스템 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편성을 띠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 중에서도 네. 조금 이제 맹목적인 성격을 가진 특수적 종교들이 정치에 개입하기 때문에 정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이제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한국 사회와 종교 또는 또 고연령층 네. 또는 이제 우파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관대했던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불법적 영역이 존재한다면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사법 체계에서도 단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까지 얘기를 하게 되다니 참 그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동아일보 오늘 한 칼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올 가을까지 현역 30명이 의원직을 동반 사퇴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러니까 친윤들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현역 30명이 의원직 동반 사퇴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재선거를 위한 미니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인지도 높지만은 신뢰를 잃은 친윤 중진과 역할이 미미하던 언더 찐윤이 물러나는 그런 지역구에서 수도권 정치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5년 10년 뒤 대통령감 당대표감을 발굴해 공천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로드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 뭐 좋은 방법 같은데 실행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동아일보라든가 뭐 조선일보가 이런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접근하기 전에 본인들이 극우들을 선동하는 이제까지 기사들을 썼던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반성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심각한 상황은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일부 국민들이 소수의 국민이긴 합니다만은 체제 밖에서 사고를 하고 극우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국민들을 뭐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뭐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언더 찐윤. 지금도 뭐 송원석 원내대표의 세력이 있느냐, 바로 그 뒤에 언더 찐윤이 있다, 이런 얘기를 김상욱 의원이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30명이 누가 의원직을 내놓고 물러나겠냐, 참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락천 선생이라고 또 보도가 돼서 회자가 좀 되고 있던데, 이 보도는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뭐 아주 나이도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86이 네, 되신 결국 분인데, 이건 뭐 김건희가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네. 그 최은순 씨 이 가족들이 이 종교까지 이제 끼면서 네.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해왔고, 그 패밀리 비즈니스가 권력을 잡음으로써 국가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돼서 국정농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은요, 양평이라든가 이미 정치권 언저리에서 또는 이제 이 서초동에서 소문이 다 나 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이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런 특수부 검사를 고의적으로 진급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또 더 높은 자리로 가게 만든 이 정치권의 잘못이죠. 정치권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패밀리 비즈니스 말씀하셨지만은 최은순, 김건희,
또 뭐 김건희 집사 얘기 나오는 김혜성 등등해서 이 이권과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주가 조작 의혹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가족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원래 있습니다. 그런 류의 인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 대선 때 보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연극이나 해라 그러잖아요. 윤석열을 데려다가 바지로 쓰겠다라고 했던 거고 친윤들도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정치 모르니까 그냥 꼬다른 보리 자르내고 우리가 밑에서 권력을 네. 향유할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사실 영입돼 온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보수고 진보고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알았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했겠어요? 그냥 자신은 이제 권력을 향유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가족들이 저지른 비리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을 무마하면 된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저는 우리 정치권이 이 결국은 이 폭탄을 맞은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폭탄을 정치권은 향유했지만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거죠. 그럼요. 네. 예. 이게 앞서 말씀드린 예. 쓸데없이 영입해오고 어디 가서 발굴하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지의 정치 행위에서 다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네요. 그 정치 풍토가 또 영향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바지 얘기하셨으니까 김건희가 아직까지 윤석열 뭐 면회도 안 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 물론 자기 코가 석자인 것도 있겠지만은 가족이라면 좀 면회도 가고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 예,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거 가정사 보면. 심리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참 그래도 희한하더라고요. 자,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권성동 뭐 지금 이철규 또 김선교 이런 등등해서 수상에 오른 의원들 많아요. 뭐 추경호, 나경원도 아마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뭐 정치보복이다. 김문수 전 장관도 어제 출마 선언하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호할 수 있는 뭐 이 인권은 보호하고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 좀 하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당원들의 표를 좀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 또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땡큐죠. 제가 봐서 사법정국이 당국이 땡큐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수록 이 프레임이 커지는 거예요. 이슈화되는 오히려. 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우리 뭐 전략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우리 당 스스로가 내란의 공범이고 우리가 김건희, 윤석열 비리의 의혹 속에 같이 있는 집단들이야라고 이제 많잖아 이제 광고하는 거죠. 네. 아 그렇게 된다. 네. 그리고 김문수 씨 예. 그 출마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뭐 80년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반미 극좌 그 80년대 본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자신이 이름 날렸을 때. 세상이 지금 변한 지가 5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요. 반미나 아니 뭐 극좌 있으면 이제 신고해 주세요 정부에. 신고해 주세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찾을 수도 그렇네요. 없는데. 이거 빨리 신고해서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극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왼쪽에서 체제를 부정한다는 생각. 극이라는 게 극단적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좌익적 사고를 관철시키겠다. 네, 극단적 네. 방법이라는 것이 폭력이라든가 정부의 전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네.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게. 오히려 극으로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네, 사람들이 본인 지지하고 그 당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나 없애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 해야지. 그런데요. 지금 오늘 뭐 사이다 평론을 계속 해주고 아니 계시네요. 사이다 평론이 사실이 그런 너무 시원합니다. 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금 뭐 이제 출마를 할까요? 출마 안 말까요?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못 봤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뭐 안철수를 주말에 안철수 만나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들었었는데 출마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출마 안 한다고 했다. 왜 그럴까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겁니까? 당원 그렇게 구성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그럼 결국 내년 서울시장입니까? 글쎄요,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더 하고 싶어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특검과 사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친윤들이 제어되는 상황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게 프로세스대로 가게 되면은 결국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한 번 더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내 공천을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명태균 건도 걸려 있고 해서. 근데 이 당이 누가 누구를 예. 뭐 제어하고 그다음에 이 공천 탈락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없어요. 예. 혁신이라든가 망하는 힘조차도 없는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멸렬하게 그냥 지금의 기득권들이 유지되는 상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교수가 지난주에 저희 방송 나와서 특검이 권성동 의원실 압수수색하는 거 보고 아 특검이 이제 일을 해준다. 뭐 망할 그렇게 일이 생각할 것 없다고 같아요.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특검이 이제 국민의힘 이제 없어지게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고 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또 이재명 정부를 봐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있지만은 결국 제일 우리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민심에 따라서 정치를 좀 잘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60%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민주당 지지율은 그냥 대통령 지지율에 연동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도 당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당이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제를 개발하고 네. 당이라는 것은 여당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영역에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미래를 밝히는 네. 그런 역할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당정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당이 정부나 청와대보다 좀 더 앞서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색깔도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당대회에서 그런 좀 의제들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새로운 신임 지도부가 그런 내용들을 수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정치평론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